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방송연구소장 김지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조찬 포럼으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2월에 포럼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93년에 판관포청천, 더 이상 설명이 없는 드라마죠. 그리고 2001년에 꽃보다 남자, PC방에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밤을 새우게 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 두 컨텐츠가 어느 나라 산인지 기억하십니까? 부사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대만인데요. 이 이후에 대만 드라마 기억나시는 드라마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 수입한 대만 방송물의 그 액수를 살펴봤더니 2002년에는 1,335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2012년에는 18만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컨텐츠 수입액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대만의 방송 콘텐츠의 매력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가 바로 제3차 미래방송 포럼을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만 방송산업 현황을 통해서 본 한국 지상파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2월에 대만 현지에서 저희가 특별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저희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지만 대만 현지의 방송 경영과 또 방송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앞에 후유한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 TTV, PTS 사장을 역임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분은 국가통신전파위원회, 우리의 방통위에 해당합니다. 대변인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대만 특별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대만 방송 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수는 지상파 5개사에서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15개 채널로 늘어났고요. 그전에는 5개 뿐이었습니다. 8대 MPP로 대표되는 케이블 업자, 유료 방송은 10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위성 방송까지 합치면 269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 점유율은 지상파가 17.2, 케이블이 82.8, 거의 가르마 2대8 구조인데요.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지상파가 70%의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었고요. 20년 만에 역전이 됐습니다. 총 매출이라고 저희가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기타 매출 10% 정도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살펴보시면 1998년도에는 거의 매출이 15배 정도였죠. 네, 2003년에는 역전이 돼서 3대7 구도로 고착이 됐는데 분기점이 되는 때가 2000년, 2001년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이상의 재원을 광고에서 얻고 있는 지상파에서는 역시 광고 매출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상파가 1,432억, 케이블이 7,181억 해서 1대5의 구조로 고착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광고 매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에 대해서 린리윈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고 수입이 줄면서 지상파 자체 제작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케이블 업체들은 그렇다고 그 많은 광고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대만 콘텐츠 제작 시장에 공동화, 빈 구석이 생겼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결같이 포럼에 참여하신 네 분의 교수님들이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993년에 최초로 제정된 케이블법, 그리고 그 이후에 케이블법이 개정이 됐는데 99년도에요. 골자는 불법 케이블에 합법합니다. 70% 이상이 산악지역인 대만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불법 케이블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업체들을 다 합법화시켜줬죠. 그리고 미국식 시장주의와 자유방임식 케이블 정책 기조를 확립하면서
네, 광고 총량제, 간접 광고 모두 허용했습니다. 소유 제한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산 편성 비율, 케이블의 경우 20% 이하로 규제했기 때문에 80%까지는 해외 콘텐츠를 틀어도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연간 드라마 방송 시간의 비중을 살펴봤더니 보시다시피 30%에서 40%만 자국산이고 60%는 해외산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대칭 규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장 세분화, 말하자면 대표 주자가 없는 거죠. 방송 산업 규모 자체를 견인해줄, 이끌어줄 지상파의 몰락, 그리고 대표 주자가 없어서 시장 세분화 현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시장 공동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파는 재원이 부족했고, 재원이 충분했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이 양성되기도 전에 경쟁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값싼 외국 드라마들, 또 오락물, 심지어 뉴스까지 수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산업의 이제 그 지상파는 물론이고 방송 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는데요. 후속 조치로 대만 정부에서는 NCC를 설립했고, 또 지상파에 2006년부터는 광고 총량제, 간접 광고 일부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40%로 자국산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방송산업 관계자들의 결론은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62년에 최초의 그 지상파로 문을 연 대만 TTV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황송 그 최고 경영인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생존은 상업적 생존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겠지만 정말 MBC는 TTV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过去我们台湾电视台跟中华电视台跟中国电视台所谓老三台，整个台湾只有3家无线电视台，也就是说整个市场的广告市场，全国的广告电视市场由这3家来瓜分。有线电视这20年来的崛起，它的频道数大概达到了100个频道以上，也就是说这个电视的广告市场，无线电视台没有办法再这样独大。也就是说，我们大概从100%的广告市占率，现在只会掉到1/4左右，剩下1/4左右。可是有线电视市场除了刮去了我们这么大的广告量以外，他们还跟电视收视部去收取他们的收视费。我只能再3亿的提醒，不要轻忽有线电视对无线电视的威胁。 네, 아울러서 한국과 대만 또 일본 TV 공동 제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전체 방송 산업 규모는 한국이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출 총액을 따져보면 무려 20배가 높습니다. 어느 한쪽이 굉장히 잘 만들었거나 어느 한쪽이 굉장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TTV를 방문했을 때 네, 동영상인데요. TTV 뉴스에 나갔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대한민국 시청률 1위의 MBC라고 보이실 거고요. 而台视也多次举办了包括金马奖、金曲奖等3金颁奖典礼。MBC 特别来台就是希望可以深入了解双方的经营理念与策略。而 MBC 在南韩是众所皆知的电视剧王国。 이런 명성이 MBC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상파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위기감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예, 적어도 좀 짧긴 하지만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 또 이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성장 동력화라는 한국 방송 산업의 목표는 적어도 대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각종 비대칭 규제가 가져올 위기는 지상파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인센티브 산업으로서의 방송 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대만 사례는 참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4차 미래방송 포럼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안내해 드린 대로 한미, 한중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이종관 박사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김정기 위원장님,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제 진행을 맡아주시죠.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4차 미디어 전략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 11월 달에 저희들이 12월에 포럼은 대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갔다 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 소장님께서 예고 없이 아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진부한 편이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0점 만점에 10점 PT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사례가 지금 소개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방송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 파고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그 나라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나라 밖에서도 매우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만은 아마 이런 그 포럼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막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포럼이 좀 그 실제적인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그런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포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대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략적으로 2대8 정도의 모든 면에서 역전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 케이블에 몸담았던 분이 지금 DTV에 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만에서 그 방송계에서의 그 운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힘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성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그 방송의 규모나 질에서 상당히 그 선도적이고 좋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방송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그런 그 요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부탁성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차 포럼은 물론 요즘에 여러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요, 배타적으로 한 요인이 따로 독립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내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뤘다 그러면 오늘은 FTA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그 대외적인 환경이 국내 방송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지혜를 모으는 발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그 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미 한중 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종관 박사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이종관 박사님은요, 경제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공공정책을 하셨고요, 호주 국립대학에서 하셨고요. 아마 이름을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쪽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또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문들을 발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약 한 5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소장께서
임원님들께서 뭐 이 포럼이 싫어서가 아니고 5시를 지나면서 다른 또 긴한 회의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동시에 저희는 한 5시까지 뭐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발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그 포럼의 위원들께서 뭐 코멘트도 좋고 뭐 질의응답도 좋고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 객석에 계신 간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종원 박사님 PT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미디어미디어 연구소 이종관입니다. 아까 대만 사례에 대해서 정말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포럼 다니고 해외 견학이나 이런 걸 다녀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가서 잘됐다, 연말에 좀 쉬자 이제 이랬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공부가 됐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보면은 좋은 점을 배우고 오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엔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송 산업에 접근하는 어떤 인식 자체도 제 스스로도 일부 좀 변화가 있었다고 좀 자평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 인식의 변화의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제는 이제 FTA를 드리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대외 환경이나 대외적인 어떤 방송이나 컨텐츠 교류 환경 또는 교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방송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방송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제가 아쉽다라고 한 점이 있는데 과거 2000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서비스 WTO 협상 때는 우리나라가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97년도부터 2차 구조 개편이었죠.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KT 민영화에 대한 준비 착수라든지 또는 어떤 각종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선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일관되게 한 3년 동안에 걸쳐서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1년 FTA 나갈 때도 한미 FTA 나갈 때도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방송에 대한 경쟁력 강화 조치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한미 FTA 같은 경우 이제 정확히 두 달 후지요. 정확히 2달 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목전에 임박을 했습니다. 모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FTA나 이런 시장 개방은 크게 보면 진출과 진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진출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자의 몫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그다음에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몫은 정책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진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진입이라는 어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좀 거기에 비중을 좀 실어볼까 합니다.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큰 국가고요. 시장 규모가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에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 미디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6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광고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보면 방송을 보면은 대략 한국이 보통 지상파 2조, 유료방송 1조 이렇게 보는데 대략 한국이 한 10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기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회 요인이 더 큰지 또는 위협적인 요인이 더 큰지는 제가 발제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3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미 FTA, 한중 FTA,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어떤 지상파의 어떤 과제와 전략이란 부분입니다. 우선 한미 FTA 부분입니다.
그 한미 FTA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 그 한미 FTA 이행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 단계 협상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2012년 3월달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방송 미디어, 다시 말해 시청각 미디어 부분은 그 협정 발효 후 3년 후에 시행한다라는 그 단서 조항이 붙어서 결국 다다음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미국 측의 어떤 공세적인 요구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이제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대응으로서 주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로 서비스 투자 부문, 전자상거래 부문, 경쟁 부문, 지적재산권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는 재송신 문제, 그다음에 직접 투자 허용 문제, 그다음에 그 편성 쿼터 철폐 문제, 그다음에 국가 쿼터 철폐 문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 그 인터넷과 관련된 시청각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 다시 공영방송으로 대표되는 KBS와 EBS에 대한 지원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유료방송 채널 제공 사업자인 PP라고 불리우는 유료방송 채널 제공 사업자의 직접 투자 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간접 투자, 외국인 의제 조항이라고 그러죠. 그 의제 조항을 통해서 간접 투자 100%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 일단 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편성 쿼터는 5%에 확대하는 걸로 축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전부 미래 유보를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사업자들은 그런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한미 FTA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편성 쿼터도 있고 뭐 국가 쿼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 구조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간접 투자를 통한 진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컨텐츠 수출보다는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본 투자나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진출 방식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글로벌 미디어 기업, 다시 말해서 다수의 계열, 각 부문의 어떤 통합적인 인티그레이트된 그런 사업자의 어떤 그런 역량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회사 형태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문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미국 사업자들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살펴보면은요, 진출 현황을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뭐 FTA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그 저는 넷플릭스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넷플릭스를 먼저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프랑스에 진출을 결국 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거의 뭐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진출한 국가는 거의 한 60개국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도 뭐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가 빠르면 올해 넷플릭스가 진출을 이제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그 해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 9개국에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방송국을 설립해서 진출한 사례가 1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BS나 바이어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각 부문별로 유료방송 채널 부분과 그다음에 플랫폼 부문, 그다음에 어떤 유통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계열사가 진출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나 북미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계열사나 서브시디아리 설립을 통한 그런 계열사 설립을 통한 그런 진출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뉴스콥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진출, 특이하게 이제 플랫폼 진출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물론 플랫폼 진출이라 표현하긴 뭐하고 플랫폼 인수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갔던 건데 미스카이비나 스카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채널은 폭스나 NGC 채널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4개국에서 해외 법인을 두고 이제 방송이나 신문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입니다.
뭐 이 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국내 진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어떤 PP에 대한 해외 자본 투자는 기본적으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지분 출자 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49% 지분 제한 그 상한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49% 정도를 이제 보통 그 실링으로 두고 그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CJ NGC 코리아, 그다음 애니맥스 브로드캐스팅 코리아, 그 텔레비전 미디어 코리아, 조선방송, 그다음에 AXN 코리아 요렇게가 지금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외에 일본하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외국 자본도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PP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수익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이 워낙 ARP가 낮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돈 벌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계 미디어 그룹 글로벌 진출의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푸시적인 요인과 풀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미국 미디어 그룹은 뭐 좀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자본주의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해외 시장에 그 공격적으로 진출을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미국 시장보다는 추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어떤 그 미국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지역에 진출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FTA나 이런 거에 의한 어떤 해외 자본 투자 제한 완화가 되게 되면 결국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넷플릭스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영어권 국가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비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 형태를 보면은 주로 자회사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뭐 조인트 벤처도 있지만 주로 현지 법인 설립 형태로 그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미국은 그 진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의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또는 자국의 컨텐츠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어떤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형태로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국 컨텐츠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의 진출 유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FTA가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USTR에서 발표한 그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은 이 시청각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영화나 방송의 쿼터제 이것이 어떤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두 번째가 그 외국인 소유 지분 문제, 49%로 한정돼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마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뭐 세미나의 본론이라고 할 텐데요. 그럼 이런 첫 번째로 그럼 한미 FTA가 방송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컨텐츠 경쟁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기업의 진출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로 그 방송 컨텐츠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한국의 방송 콘텐츠 경쟁력 수준은 미국의 67%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격차는 기본적으로 제작 투자에 대한 격차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어떤 비교적 뭐 저가라고 해야 될까요? 제작 투자가 좀 적어도 되는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이제 트렌디 드라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부 경쟁력을 보입니다. 그 실제로 그 잘 아시겠지만 타임워너 계열의 HBO가 있습니다. HBO가 2013년도에 최초로 기업의 자기의 재무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HBO가 2012년 순수 제작비가 우리나라 한화 기준으로 1조 320억이었습니다. 한 개 채널이. 우리나라 지상파 전체 3사 전체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드라마 제작 순위를 보면은 뭐 더 퍼시픽이라든지 물론 퍼시픽은 좀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뭐 롬이라든지 게임 오브 스론 그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1, 2억 불은 그냥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제작 투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뭐 유료 방송 PPC 시장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파의 경우는 외국물 편성 비율이 대략 한 9%에서 10%, 다시 말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컨텐츠 조달 측면보다는 유료 방송과의 시청 광고, 그러니까 시청률이나 또는 광고 경쟁 심화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케이블 채널이나 IPTV 채널의 100대 그 PP 채널을 보면은 그 중에 14개 정도가 미국물을 90% 이상 편성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콘텐츠 공급 원 단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가격 차별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그 어떤 그 계열사가 간접 투자를 통해서 PP 시장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많이 향유하려고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어떤 영향은 PP의 콘텐츠 조달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PP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국물의 91% 정도가 미국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PP 영세한 PP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컨텐츠 조달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상당히 PP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영향이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향은 이제 직접 진출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의 직접 진출을 하게 되니까 자사의 컨텐츠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 자기 채널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PP 시장에 있어서는 시청률의 어떤 외국물을 선호하는 시청률은 직접적인 외국 채널로 직접 넘어갈 그 시청 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국내 PP와 차별을 해서 어떤 대작 드라마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가 시즌 4까지 끝났는데 시즌 5가 금년에 이제 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스크린 채널을 통해서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HBO 계열이 직접 들어오게 된다면 자국물을 우선적으로 틀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왕좌의 게임 시청률 추이를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이 해외 사업자 또는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변수는 국내의 저가 시장 상황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료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어가 조건으로 PP와 수신료 배분은 25% 이상 무조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28%에서 3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수신료 배분율을 인정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드라마 채널이나 영화 채널, 스포츠 채널 3분할 구조에서 영화나 해외물 채널에 대해서는 미국 PP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 뭐 밑에 있는 BCG 매트릭스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뭐 상당히 좀 아직까지 상당히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미 FTA 방송 시장 영향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미국이 취하는 전략인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이 IP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해외 진출 방식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투자를 통한 계열사 형태로 진입을 할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리고 주로 대작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VOD/PP 설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IPTV나 디지털 케이블의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이 VOD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영화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이 유료방송 VOD에서는 상당히 고가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수익을 중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VOD 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렌드 드라마라든지 연예오락 쪽에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국내 PPA 어떤 이런 경우에는 국내 PPA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후자인 IP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이제 유튜브 사례를 이제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향후에 넷플릭스가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OTT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진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가 비영어권 국가에 대해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입하게 된 망중립성 이슈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그 휠러 FCC 의장이 명확하게 표명을 하진 않았고 텔코 약간 네트워크 프렌들리하게 얘기는 좀 하고 있지만 이런 넷플릭스 이런 OTT나 IP 기반 미디어 기업들이 망중립성을 무기로 해서 역진 금지 조항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그 어떤 OTT 사업자하고의 역차별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직접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의 OTT나 이런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하튼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은 1차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그 PP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장르 PP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1차 피해는 어떤 PP의 조달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률 감소에 의해서 광고 수익 감소, 다시 말해서 시청 대체가 일어난다는 것. 그다음에 VOD 채널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뭐 홈초이스와 같은 VOD PP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뭐 이런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피해는 국내 PP나 VOD가 미국 콘텐츠를 구매하기 때문에 콘텐츠 구매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료 방송 PP 쪽에 수익 악화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3차 피해의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MPP 형태의 사업자 진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수신료분이라든지 광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의미하나마 뭐 지상파 쪽으로도 영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에 2011년 연구도 있고 작년에 제가 연구한 부분도 있는데 지상파의 경우에는 대략 한 190억 정도의 광고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P 기반 서비스를 통한 이제 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마찬가지로 국내 OTT 사업자하고 VOD PP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뭐 최근에 SMR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 거래와 관련된 이슈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뭐 유튜브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지만 OTT가 넷플릭스 같은 OTT가 직접 진입을 할 때는 상당한 어떤 시청 대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공급에 대한 제약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OTT 사업자의 제휴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계 OTT 같은 경우에는 한류 붐을 이용해서 한국 콘텐츠를 소싱을 해서 자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유통을 하는 해외 유통을 하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중국하고 결부시켜서 보면은 글로벌 IP 기반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미국계 자본에 의존적이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 의존적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최악의 경우도 예견이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한중 FTA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MBC가 대중국 사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조사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 10일차 협상부터 방송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다시 말해 리퀘스트죠. 쌍방간의 리퀘스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 9월 13차 회기 협상에서 공동 제작 협상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그 중국 방문하셨을 때, 그다음에 2014년 11월 10일 날 한중 FTA 실질적 타격을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기본 협상은 타결이 된 거고요. 그다음 공동 제작 협정을 이제 하기로 이제 타결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공동 제작 시 작업법을 따르고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 제작 협정에 협의 또는 고려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협의 또는 고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각 그 조항을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1, 2번으로 1항, 2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4년 9월 21일 그 광전총국이 공포한 중해 합작 제작 드라마 관리 규정 요거를 이제 따르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방송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어떤 그 공동 제작 협정이 이제 나름으로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이 시청각 미디어와 관련해서 공동 제작 협정을 하는 케이스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 건가라고 좀 살펴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시진핑 그 총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그거는 상당히 요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본 협상 범위 내에서 세부 협상, 그러니까 부속서죠. 핵심은 이제 부속서인데 부속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협상은 2년 내 개시해서 개시 후 2년 내 후속 협상 종료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기본 타결 견제로 놓고 보면 2016년에서 17년 정도에 최종적으로 한중 FTA가 그 세부 부속 합의까지 이제 나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에 대한 협상 외에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이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화살표는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중 FTA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부분의 FTA 체결이 그 다시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중화권, 사실 말하는 사실상 중국에 이제 해당하는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공동 제작 협정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첫 번째 그렇게 타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실제로 그 시진핑 총리가 어떤 그 중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사행 사치 퇴폐 향락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2012년부터 아주 굉장히 고강도 쿼터제가 이제 중국엔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조차도 이제 사전 심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어떤 큰 컨텐츠나 방송 컨텐츠 전략이 자체 제작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일종의 유치 산업 보호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계를 시켜버리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서비스 단위의 진출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규제 현황을 이제 방송 관련 규제 현황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최근에 계속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회를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빠르다. 2013년부터 그 연평균 성장률이 1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부분에. 그리고 시장 규모는 135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도 정도나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아까 대만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따로 쉬는 시간에 따로 질문을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실제로 대만에서도 가장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네 컨텐츠 제작 공동화,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후방 시장에 전혀 진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후방 시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DMB를 봤는데 오늘 SBS 3시 10분에 그 한류에 대한 그 특집 다큐를 편성을 해서 송출을 했더라고요. 3시 10분에. 이제 그걸 잠깐 아침에 이제 씻다가 이거 하네 이제 그러면서 잠깐 택시 타고 오면서 좀 봤는데, 근데 여하튼간에 뭐 별그대 케이스 1,500억을 벌어들인 별그대 케이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중국이 일종의 블랙홀이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피자를 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치즈가 품귀가 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이 자체 제작이나 제작 인력이든 제작 인프라나 플랜트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순간 외국은 제작 공동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작 인프라의 중국 유출이 굉장히 어떤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초록뱀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 외주였던 초록뱀 미디어가 그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지분 투자를 535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키스트 지분 6.4% 뭐 인수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별그대 장태유 PD라든지 신유철 PD, 그다음에 그 소위 그러니까 뭐 흔히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홍자매 그 작가 뭐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중국 쪽으로 다 스카웃이 돼서 제작 인력들이 유출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뭐 일부 유료 방송 플랫폼의 매각이나 어떤 지분 뭐 이런 부분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자본이 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팽배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작사나 프로덕션에 굉장히 고가로 우리가 너희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오퍼가 들어오는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디어나 게임 부분 쪽에 보면은 그 BAT라고 불리죠. 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니까 그 배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텐센트가 다음 카카오의 720억, 그 다음에 네마블 게임즈의 5,300억, 뭐 이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자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타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3조 6천억의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요. 채권 시장은 국내 채권 보유국 중에 2등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러죠. 뭐 중국이 맘먹고 채권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금융 시장은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부동산 등 지적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9월까지 대략 한 10억 불 정도가 중국에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그 국제무역이나 국제교역론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뭐 우리가 뭐 비교 우위다 뭐 이렇게 보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어마어마한 내수 또 후방 시장을 가지고 확보된 자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영향은 중국과 한국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접근 차이로 인해서 제작 분야의 영향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우선 방송에 대한 직접 개방은 사실상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시장 규모가 월등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노하우나 제작 기반만 확보가 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중국 시장에 어떻게든 진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한국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제작 협정이 이제 타결될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공동제작 협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 기회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방송 인력 유출 문제, 그다음에 포맷이나 노하우 유출 문제, 그다음에 제작사에 대한 중국 자본 유입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자칫하면은 콘텐츠 OEM 국가, 과거 부산에 있는 화성산업이 나이키 신발을 찍어내서 팔던
이제 그런 형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 외주 제작사들이 영세하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뭐 저번 주 기준입니다. 코스닥 상장된 제작사를 보면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제 상폐가 됐으니까 뭐 그건 빼고요. 사마넥트워크가 대략 시가총액이 790억, 초록뱀이 600억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IHQ가 1,300억, 그다음에 펜엔터테인먼트가 600억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300억에서 500억이면 자기가 원하는 어느 회사든 중국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300억이면 아까도 타산업 진출 텐센트가 투자한 거 보셨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300억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투자할 때 보면 뭐 거의 뭐 푼돈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도 저도 중국 쪽에서 그런 자문을 요청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요. 자기가 200억 정도를 투자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 제작사 자본금 규모를 보시는 바와 같이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외주 제작사는 현재 1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주 제작 기반이 굉장히 영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수익성을 놓고 봐도 코스닥 그 등록돼 있는 것을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2012년 17억이라는 굉장히 소규모 흑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외자가 들어와서 러브콜을 했을 때 그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중 FTA는 기회이자 뭐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 콘텐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미국이 그러했고 영국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전환할 거라고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콘텐츠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상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본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뒤에 뭐 언급을 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생산성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연구를 보면 방송 부분의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은 전 산업을 통틀어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공공 부분보다 자본 생산성이 낮습니다. 방송 부분이요. 지상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앞으로의 자본 경쟁력과 관련된 콘텐츠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의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순수하게 방송 사업 관련 자금의 순이익 규모는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가 있는데 방송과 관련된 매출 발생은 5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이나 어떤 PP 부분의 경우에는 인력, 자본 모두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상파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또 방송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의해서 또는 미국에 의해서 지상파의 어떤 그 재정이나 컨텐츠 제작 역량이 훼손되는 또는 허물어지는 순간 전체 방송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국 FTA 영향을 보면 1차 위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부분의 인력이나 어떤 사업자가 유출되는 경우, 그다음 2차 위협은 국내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제작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보수 체계로는 유능한 PD를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도입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모 PD 이제 중국으로 가신 분 같은 경우 뭐 10억 받고 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뭐 10억에서 20억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시스템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2차 위협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3차 위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방송 시장의 낙수 효과가 상실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전에 700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료 방송 컨텐츠의 55% 정도에서 60%가 지상파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상파가 제작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전체 방송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고 아까 보셨던 대만화된다. 저는 이제 제 논문에서 대만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대만 대상화에서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유통 플랫폼은 미국계에 의존하는 구조. 중국 시장에서 유통 플랫폼은 알리바바나 바이두, 아이치 같은 그런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 영역은 중국 자본에 흡수돼서 오히려 역으로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뭐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짜내도 한 3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컨텐츠 제작 역량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더 위협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런 1차 위협은 결국 지속 가능성, 지상파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제작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상파가 제작에 위협받는다. 뭐 제가 전에 다른 거에서도 뭐 컬럼을 썼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컨텐츠 제작 경쟁력은 지상파에 있고 유통은 유료 방송 플랫폼에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상파가 최근에 유통 부분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죠. 저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유통 부분을 강화함에 있어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럼 대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CMS나 마케팅, 유통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은 방송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스스로가 제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뭐 최근에 일부 좀 이슈는 됐었습니다만은 이런 외주 제작 편성 비율 규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이런 외주 제작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적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모수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질적인 부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외주 제작사가 중국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 양질의 외주 제작 인력이나 또는 외주 제작사가 많이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규제를 맞추려면 지상파 콘텐츠의 질적 저하는 뭐 좀 그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FTA 환경에 과거의 어떤 외주 제작 비율 그런 규제를 통해서 외주 제작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는 좀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선 뭐 정책적으로도 좀 수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 건전성 부분입니다. 아까 대만 사례도 좀 보셨지만은 우리나라도 지상파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경쟁력이나 이런 자본력 차이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평균 부채 비율이 31%라는 걸 봤을 때 KMS 이게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2013년 기준 부채 비율이 31%입니다. 이 31%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을 통틀어서 매우 낮은 숫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기존에 투자를 안 했던가 또는 두 번째, 굉장히 긴축 경영을 하고 있던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재정 건전성을 성장성으로 담보를 해내야 되는데 이 성장성을 어떤 식으로 담보할 것이냐 결국은 제가 볼 땐 투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방송의 제값받기 이 두 가지 측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수익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부족했고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 부족에서 기인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텐센트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건전성,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후방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 리스크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상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 수요라는 에 입각해서라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그것을 수출할 수 있다. 뭐 그냥 원론적인 입장 그건 이론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라든지 또는 OT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상파가 어떤 그 컨텐츠와 플랫폼이 일원화된 사일로 구조를 이거를 전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의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상파 구조를 컨텐츠와 유통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와 플랫폼이 아니라 컨텐츠와 유통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파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 RF 플랫폼을 가지고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RF 플랫폼만 가지고는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유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상파는 컨텐츠의 어그리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진출 전략 개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별그대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뭐 아까 방송 얼핏 봤는데 뭐 그런 거죠. 굉장히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가 결국은 핵심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컨텐츠에 대한 단품 수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것을 유통해서 그다음에 제작 기획, 그다음에 공동 제작, 그다음에 아예 컨텐츠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패키지 단위의 그런 그 제작 기반이 아예 수출이 되는, 아예 진출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한미가 아니라 한중 FTA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서 협상력이 높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상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략 중에 하나인 공동 대응이라는 부분도 저는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콘텐츠 단품으로 가는 건 배제를 하되 일단 유통과 그다음에 제작 기획 쪽으로 먼저 방점을 찍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앞으로 이런 한중 FTA 환경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수익 차원에서는 글로벌 진출이나 해외 진출의 푸시적인 요소가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데 이 컨텐츠에 관련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투입 요소는 풀적인 요소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원하고 흡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약간의 이분화된 그런 해외 진출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투입 요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것이 공동의 해외 진출 창구나 어떤 협력체 정도는 만드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최근에 SML 사례를 보면서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제작 인력이나 어떤 제작 인프라에 대한 보호 장치 또는 세이프 하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계약상의 세이프 하버가 될지 또는 공동 제작 협상 시에 세이프 하버를 구축하는 방안이 될지. 근데 이런 세이프 하버 규정이나 세이프 하버 방안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유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공동 제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작 경쟁력이 계속 유출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속소 협상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뭐 저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정부가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볼 때는 방송 사업자가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해야
정부가 좀 케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실 협상 시에는 정부의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아예 주도적으로 그 어젠다를 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파 여주제작사 공동제작, 요거는 뭐 전에도 많이 나온 아이디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MBC 차원에서 뭐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MBC는 아직까지 컨텐츠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월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실제 수익 창출하는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잘 이렇게 최근에 방송 환경을 보시다시피 방송 사업 그 자체의 수익보다도 방송과 관련된 부가 수입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유통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유통에서 어떤 유통망이 확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교두보 효과라는 것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공동 기획이든 제작이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같이 진출을 하고 공동 제작 협정이 어떻게 타결되냐에 따라서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예 중국에서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해외 현지에다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듯이 아예 그쪽을 생산 거점화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상 뭐 제 짧은 생각으로 한미 한중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방송은 타 산업에 비해서 변화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로 60일 후에 이제 시장 개방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자본도 올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환율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 시장, 중국 자본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상파는 진짜 위기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 대신 이제 한미 FTA나 한중 FTA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꿔 나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전체가 정부든 사업자든 전체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너무 고민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만만치 않은 주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 제안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략 한 40분 좀 못 미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그 발제관에서 우리 그 포럼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코멘트를 포함해서 뭐 다른 식의 시각도 좋고요. 자유롭게 먼저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시고요. 또 적절하게 우리 그 플로에 계신 참석하신 우리 MBC 구성원들께도 의견을 듣고 또 코멘트도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명을 기다리세요. 우리 저기 뭐 4차가 됐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이 박사님이 그러셨는데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방송의 내용들은 늦게 변화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만 오늘만 제가 또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주정민 의원님 말씀 좀 하실래요? 예, 제가 맨날 1번으로 지정되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나도 이 변화를 못 주네요.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중 한미 FTA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 그리고 우리 방송 시장, 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짧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종관 박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한미 FTA와 한중 FTA 둘 중에 그 파급 효과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중 FTA 파급 효과가 더 크다. 특히 이제 컨텐츠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우리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남아 있는 공동 제작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추가 협상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뭐 쭉 보셨겠지만 편성 쿼터 부분에 약간의 저희가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양보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더빙, 그다음에 광고, 허용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끝까지 지킨다면은 사실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PP에 대한 간접 투자 100%이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도 사실은 49%라는 걸로 충분히 우리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우리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의 그 PP의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단기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 프로그램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중 FTA인데 이 부분을 쭉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이정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FTA 협상 과정에서 어느 나라하고도 방송 분야에 대한 협정을 맺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콩하고 마카오만 제외하고 안 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우리하고 이제 독특하게 공동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한 협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잘 좀 새겨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좀 앞에서 이제 이정환 박사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이제 이 FTA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방송 시장을 사실은 굉장히 그 부수적인 시장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별로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산업적 효과가 크지 않은 시장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쪽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좀 양보받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는 오히려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방송 분야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사실은 방통이나 미래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쭉 돼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상파 방송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미리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저도 사실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거대 자본, 거대 미디어 사업자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 PP나 유료방송 쪽의 사업자들이 이런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콘텐츠 쪽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대표 선수 장남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런 시장 경쟁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결국 지상파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콘텐츠 쪽에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했던 규제들 이런 것들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정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기타 그 콘텐츠 분야의 그 편성 규제 완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제 콘텐츠의 산업 경쟁력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 FTA의 단기적인 어떤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미 FTA로 인해서 시장이 개방되고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고 외국 콘텐츠가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됐었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 지금 지상파가 담보하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함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FTA가 실제로 발효돼서 이 컨텐츠 분야 시장 경쟁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컨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돼서 결국 컨텐츠의 상업화, 획일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 컨텐츠가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특히 이제 그 전통 가치, 사회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만에 가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만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막 하다 보니까 편성해서 초기에는 자기 나라 컨텐츠를 좀 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체 제작보다는 외국 수입물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국 컨텐츠 경쟁이 또 약화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자국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보다 국민 문화적 사회적 그 파급 효과를 고렸을 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기타 유료 방송이나 기타 상업 방송들, PP 이런 사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상파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들, 특히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지상파가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MS라든지 UHD 방송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네요. 아닙니다. 저기 뭐 재원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이 박사님 뭐 유통의 강화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거는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광고 문제와 같이 좀 포함해서 우리 박현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아주 FTA와 관련돼서 그 몰랐던 내용들을 저도 공부할 수 있었고요. 저는 짧게 그냥 광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FTA 들어오면서 FTA가 이제 되면서 중요한 것이 콘텐츠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 전체 내용에서 외주 제작 편성 비율 규제를 좀 장르별로 차등한다든가 질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광고 규제에 대한 포괄적 완화에서 중앙광고 총량제도, 방송 광고 그 유형 단수나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재원 마련을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에서 방송 광고 유형 단순화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만 사례 발표해 주신 실장님 발표에서 보면 중간 광고나 총량제가 마치 대만 지상파 몰락을 가져온 큰 원인으로 언급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간 광고나 총량제도 때문에 그것이 이런 PP 케이블 쪽에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파 몰락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파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면 저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 KBS 수신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KBS 수신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고 거기서 잉여 이제 광고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대만에 제가 못 갔었는데요. 11월 달에 제가 발제해드렸던 대로 우리와 같은 이런 광고 지금 요금 제도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규제들 때문에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도 수입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요금제도 이런 것들이 가장 급한 재정 마련을 위한 가장 급한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통합적 패키지화해서 그런 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종건 박사님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이홍식 교수님이나 박승건 교수님 두 분 중에 누구 말씀? 물론 기회 다 드립니다. 예. 네,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뭐 어떤 이 시나리오라든가 뭐 변화되는 예상되는 변화 이런 것도 모두 다 100% 찬성을 저 동감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MBC가 안정적인 컨텐츠를 잘 만드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잘 만들고 있다라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가장 대처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또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MBC일 것 같습니다. SBS는 이 민영 방송으로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고, 어쨌든 KBS 같은 경우는 공적 지원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MBC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규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뜬구름을 잡는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TA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본의 위협이고 자본의 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또는 규제 상태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향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사업자라면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만 유지를 할 것이지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넷플릭스 사업자라면 한국 시장에는 현재 상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넷플릭스는 주판을 튕겨보고 현재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시장이 붕괴되면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들어오지 않을 거고 컨텐츠만 팔고 제작 여건 즉 한국의 시장 상황이 나빠지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소비자가 미국의 컨텐츠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을 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의 방송 시장은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중국 자본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종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자본이 상당히 위력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다른 것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작자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섭외를 할 수 있죠. 자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주 콘텐츠 제작사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외주 제작사들이 중국 자본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외주 제작사가 반드시 갈 수 있는 방향은 외주 제작사와 결합이 되는 형태일 테고 그거는 중국 자본에게 너무너무 큰 좋은 호재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즉 제작 노하우도 가져갈 수 있고 인력도 빼갈 수 있고 한국 방송 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 쪽에다도 팔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존재를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상파 방송사는 그럼 뭐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지상파 방송사가 몸집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구조로서 뭐 1조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이런 상태로는 나중에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광고 시장도 계속 줄고 컨텐츠를 가지고 팔아서 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도 크지 않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몸집, 즉 방송 사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 사업자가 부가되는 사업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컨텐츠 시장에서 또는 방송 시장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IPTV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방송을 사서 틀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사업자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다음 캐스트라든가 네이버 캐스트라든가 여기 투자하는 걸 보시면 지금은 작게 투자하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훨씬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계속 수상기만 팔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해외 진출해서 거꾸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상파가 살기 위해서는 더 몸집을 키워야 되고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컨텐츠만 만들거나 방송만 바라보시거나 이러면 향후에는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작 능력도 반드시 외주 제작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 도는 얘기는 SBS가 이거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현재 외주 제작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외주에다 줬더니 내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졌더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즉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즉 컨텐츠 제작 능력을 내놓는 순간, 즉 외주 제작사에다 다 넘기는 순간 그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 배분이 좀 그렇네요. 먼저 방청석에 플로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듣고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 얘기 나누도록 하죠. 혹시 말씀이 있으신지요? 꼭 무슨 예리한 질문 아니어도 됩니다. 날카로운 비판 아니어도 되고요. 코멘트 하시고 그러시면 여기 우리 이종관 박사님도 그렇고요. 혹시 또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럼 질문 준비하십시오. 박승건 교수님 코멘트 하시죠. 네, 박승건입니다. 이종관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그 망 중립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3년쯤 전에 KT가 삼성전자 그 스마트 TV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망 중립성 이슈를 꺼내 가지고 그 망 중립성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었죠.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선 쪽에는 이슈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무선 쪽에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무선 쪽에도 사업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L모사가 그걸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가입자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선도 이제 1기가bps 서비스가 시작됐고 한 5년쯤 지나면 굉장히 보편화될 걸로 보이고, 근데 무선도 5G가 5년 내로 들어올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망 중립성 이슈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망 중립성 이슈로 고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우는 민주당 쪽에는 망은 공유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입장을 가지는 것 같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아서 할 사업자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그 망 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아직도 팽팽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봤더니 너무 좀 디펜시브한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방송 시장이 엄청나게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선전부라고 제가 들었는데 선전 쪽에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시스템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선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국내 사업자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대칭적인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을 좀 연구하고 요청을 한다면 오히려 좀 오펜시브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교수님,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저 먼저 대만 얘기부터 하면 대만에 대한 해석이 왜 이렇게 대만화, 예? 왜 대만이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지상파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 간의 비대칭 규제 내지 비대칭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같이 갔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거든요. 그 산업론적인 상업주의적인 방송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 지상파의 기반 그리고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상파 부문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다 상업주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그거는 미국이나 일본 자본이 그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 방송 정책 자체, 그 시스템 자체를 상업주의적인 방향으로 돌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채널을 늘려주게 됐고 정책도 그렇게 간 것이지. 비대칭적인 그런 규제 정책, 무슨 완화 정책 이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내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한 나라의 방송이 이제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케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왔습니다. 대만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흔히들 광고 총량제라든지 다른 그 규제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비대칭 규제로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업주의적인 방송 정책으로 그리고 방송 프레임으로 우리나라를 가져갈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FTA 한미 FTA 경우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은 작지만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의 정책 전환을 압력으로 직간접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해봤지만 지상파 방송의 프라임 타임에 그 헐리우드 프로그램 편성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경쟁력 측면에서 낮고 그리고 OTT 통해서 진출할 가능성 높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분 약하고요. 그냥 들어온다면 OTT 시장이 어느 정도 보일 때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돈도 안 되는데 서둘러서 들어오면서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런 거 있겠다. 만약 미국이 노린다면 한류 콘텐츠 아시아 시장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장에서 인기 있으니까 우리가 공조를 통해서 제3국 진출 이런 거 그 이종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을 1차적으로 모색하면서 우리의 시장 내지는 우리 방송사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탐색해 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난 전반적으로 이종관 박사님이 그 FTA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과든 중국과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지 그 자체를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예. 그래 우리가 걱정하라고 이제 대비하라고 이제 최악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경우에서도 이제 그 외주 제작사를 다 먹을 수 있다. 인력을 그걸 통해서 다 빼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외주 제작사를 다 빼가도 큰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중에 외주 제작사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지상파로부터 넘어갈 경우 인프라 자체가 넘어갈 경우가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실제로 FTA가 갖는 의미는 다른 측면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방향을 달리해서 논의를 보자면 FTA를 얘기하면서 자꾸 지상파 방송사의 본질적인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이 많고 위기는 어쩌면 내부에서 오고 있는데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닐까. 정책 또는 외국 침략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 위기의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내부 원인들, 내부의 그런 어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들 같은 거를 외부의 요인들로 돌림으로써 내부 문제에 주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유출 얘기하는데 인력 유출에서 중국으로 외주 제작사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MPP 쪽이나 다른 외주 제작사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알다시피 예능 PD들, 드라마 PD들이 지상파 방송에서 다른 쪽으로 MPP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MPP가 뭐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인기 스타 몇 명 있고 밑에 애들은 전부 다 또 도망갈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입봉 한 달 남겨놓은 애가 다시 FT를 하겠다고 지상파로 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경쟁력이 있나.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있는데 최근에 한 몇 년간 이렇게 보면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혁신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 MBC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MBC에 나가수 말고 있나. KBS 같은 경우 1월 1일자 개편을 해서 29개 신설 프로그램을 했는데 괜찮아 보이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속편이나 아니면 그런 그 뭐라고 시즌 2 이런 붙은 것만 말고 새롭게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있나. 사장이 앞에서 사장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사장이 앞에서 경쟁력 강화, FTA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사장이 꿰차고 앉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한두 개만이라도 내가 살려보겠다. 이건 경쟁력을 갖고서 나중에 앞으로 3년을 대비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있나. MBC는 모르겠고 KBS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편이나 MPP 같은 데서 하는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얘기하시는 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인력하고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 혁신 능력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상업주의적인 방송 정책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MB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지상파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논의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훼손될 수 있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거나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경제 이런 FTA에 따른 그런 위기는 어쩌면 위기에 대한 대응 내지는 솔루션은 다 내부에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기 담론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기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 충분히 시간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기 플로어에 계신 분 혹시 말씀이 있으신죠? 예. 우리 저기 한 교수님 제가 다음에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수비적인 입장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대비해야 되는 면을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무조건 나아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그래도 세계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방송도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력을 기르는 최상의 길은 실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수비하려고 급급하면은 끝없이 불안하고 위기감만 증폭되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 나아가서 거기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네네. 예, 저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자본이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작가들 데리고 우리 저 PD를 데리고 가도 사실은
별로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좀 덜 걱정이 되고. 근데 아까 MBC가 뭐 어그리게이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그리게이터는 그 뭐 내수 시장을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지 좀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원 선생님 말씀 간략하게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알고 남한은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위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마지막 코멘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애매했던 게 저번에 한번 광고 주제로 얘기했을 때 제가 대학교에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대학교 돈을 좀 갖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광고 쪽에서 안을 만드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돈 얼마 써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코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중국 저는 이 FTA가 한미 FTA, 한중 FTA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한중 FTA가 아닌가,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펀드가 있습니다. 차이나 펀드가 있고, 재팬 펀드가 있고, 아메리카 펀드가 있는데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때 다 걱정을 했습니다. 일본 문화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이 시장에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일본 시장에서 드리는 비용으로 수익률을 한정해 볼 때 한국 시장 들어오면 투자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처럼 강력하게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중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펀드의 속성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로 생각을 안 씁니다. 한국을. 그냥 자기 나라의 한 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워낙 빠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자판기에 커피 넣어놓고 컵에 손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이제 뭐 데우면서 계속 뚫어지게 유리창 쳐다보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이 한국이라는 시장은 메인 마켓이 아니라 테스트베드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중국 사람들이 소비 판단을 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를 먼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 잡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왔던 PD 중에 한 분이 중국은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써보려고 그러는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돈을 쓰면 유통망의 한 절반은 살 것 같다. 많은 돈도 없고 그냥 쌈짓돈만 써더라도 살 것 같다라고 하더니 한 달 만에 메가박스를 사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돈 가진 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C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상파가 갖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로 이 차이나 펀드에 대한 위기를 좀 캠페인으로 확장시켜서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국민 여론 정서법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 여론이 안 되면 죄가 올라가는 상황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나 내지는 다큐에서 중국 펀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위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MBC가 시리즈로 얘기를 해서 그럼 지상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걸 탈규제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여론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외주 조작 비율의 탈규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펀드에다 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먼저 하나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를 만들 때요. PPL을 만들어 갖고 온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PPL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저도 확실한 거 들어보니까 드라마 주인공 직업을 제일 선택을 못 한다면서요. 마지막까지 PPL이 잡히면 감자탕이 잡히면 감자탕 가게를 하는 거고 치킨집이 잡히면 치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중국산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PPL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저희 대학도 이번에 올해가 대학 구조조정 평가 들어가서 아무리 해봐도 저희가 뭐 A, B급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럼 C급 들어가면 내년부터 10% 감축이 됩니다. 뭐 15% 감축 들어가고.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방법은 중국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안에가 한 학년이 2,000명 정도인데 중국 학생이 1,000명 와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학교 목표 10,000명까지 늘릴 생각이랍니다. 중국 학생을. 정원 외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내에서요. 중국 사람 비율이 정말 그 물건을 방송 상품을 구매하는
유저의 실적인 유저의 비율이 얼마 있으면 무지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MBC가 갖고 있는 PP 중에 MBC 차이나 같은 PP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차라리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인 수용자들을 어떤 변화 추산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시장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 한 분의 코멘트 있으면 받도록 하죠. 그리고 대략 우리 발자신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 그리고 저는 잘 들었습니다. 한 교수님 그 말씀에 좀 이제 동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한중 FTA의 부정적, 긍정적 요인을 다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더 그 부정적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자본에 의한 침탈 내지 어떤 중국 쪽 콘텐츠가 한국에 유입될 때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더 저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놀란 게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깜짝 놀란 게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그 여러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이틀 스폰서 하나만으로 우리로 치면 드라마 하나에 한 20억 정도 제작비를 그냥 그 타이틀 스폰서 광고 하나만으로 회수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60분짜리 드라마 한 편에 투입할 수 있는 중국의 어떤 제작비는 대충 어림잡아 한 뭐 40억 정도라고 추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라의 거의 10배인데 그런 자본을 갖고 제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FTA가 좀 더 진척됐을 때 우리 한국에 유입되는 상황은 어떨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MBC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피 설치는 게 이제 옛날 미국하고 캐나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면 캐나다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 그네들 어떤 문화, 어떤 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위원장님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저희들 그 발제를 포함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뭐 이 자리에서 그 코멘트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미래전략연구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뭐 저희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거기에 적절한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 뭐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조가 좀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 수비 뭐 아생 연후의 살타이긴 하지만 살타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좀 수세적이고 수비 위주의 뭐 좀 치중된 면이 좀 있다 하는 기분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상파에 대한 그 뭐 규제 완화라고 그럴까요? 큰 의미에서 그것 이외에 좀 다른 어떤 적극적인 방안들도 우리 포럼이 뭐 오늘 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좀 대처하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들 좀 해봅니다. 우리 이 교수, 이 박사님 지금 전체 얘기를 다 뭐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몇 가지 정리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책임이 크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보호하는 측면은 정책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제가 정말 잘 알면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뭐 여튼간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은요. 우선 아까 박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 유형 단순화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FTA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광고 규제는 수량 규제, 내용 규제, 유형 규제, 그다음에 그 저기 형식 규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 네 가지의 규제 유형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그냥 프로그램 내 광고하고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FTA가 굳이 뭐 연결을 시킨다면은 FTA가 좋은 측면은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두려워하는 게 그 저기거든요. 그 중국산 저가폰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심탈당하고 있는데 뭐라든지 또는 미국 자동차라든지 아시겠지만 미국 외국 자동차 광고가 지상파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게임 광고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땐 조만간 중국 가전이나 중국 이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광고 규제나 이런 측면에 적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문제인 수요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간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내 광고를 단순화한다. 그 얘기는 PPL이나 협찬이나 이런 제도를 계산해 갖고 뭐 협찬과 뭐 PPL을 뭐 통합을 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도 그 어떤 광고 정책이나 광고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광고 유형 단순화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이게 해외 진출 전략이나 뭐 어떤 그 아까 뭐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제 그런 거 플로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걸 리더 팔로워 모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팔로워 입장에서는 리더의 어떤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이든 전략이든 이거를 카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자기 혁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그 팔로워는 그 전략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카피하는 비용이 굉장히 싼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을 많이 선택해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 모방의 모방의 뭐 천국이다, 뭐 복제품의 짝퉁의 천국이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6, 70년대 산업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그것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그 리더들을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다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런 형태의 중국과 같은 형태의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그런 더플리케이션 코스트, 복제 비용이 굉장히 많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재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포맷 그 자체에 대한 혁신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맷 수출인데 포맷 수출이 기존에 있었던 포맷을 가지고 수출하는 거지 수출용 포맷을 따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혁신성이라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결여돼 있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또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해서 아예 플랜트 단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더플리케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는 거 또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혁신성이라는 거죠. 아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그리게이터는 아까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송출 사업자로서의 지상파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 사업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상파 콘텐츠를 기획, 제작, 송출, 그다음에 광고 팔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어떤 유통 부분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어그리게이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어그리게이터가 되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텐센트 정도처럼 그런 어떤 미국의 헐리우드 컨텐츠에 대한 아예 독점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거금을 들여갖고 이제 쏟아부어서 이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한중 FTA 부분이 저는 좀 비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정권 역사성을 보면은 방송을 단 한 번도 케어한 적이 있었나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딴 데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방송을 자체를 케어한 경우는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보통신하고 다른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용만 하려고 들었지 케어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FTA나 중국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선 경쟁력 강화 후 개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라고 하면 이미 중간 광고도 풀렸을 거고 KBS 수신료도 인상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거고 콘텐츠 진흥기금 예를 들어 콘텐츠 진흥기금 방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 정촉기금처럼 굉장히 규모가 컸을 수도 있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어떤 이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일부러 저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계속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당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악의 경우 우리가 정말로 대비를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뭐 정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이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대만화 그런 얘기하면서 웃으시던데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뭐 강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이한 대처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저도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그 꼭 뭐 신문과 방송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신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로 가자. 그리고 유통 같은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후로 뭐 제 추측이 아니고요. 여러 신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 뼈아픈 반성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도처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경험을 방송을 다루는 이 자리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여 이상이나 이렇게 더 시간이 흘렀네요. 좀 여러분들 생각이나 또 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제4차 포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플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